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정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걷는 것보다 나만의 방향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위기 뒤에 늘 기회가 숨어 있듯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큰 도약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잠재력을 깨우고 내일의 커리어를 더 단단하게 다져줄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넓어지는 일터의 세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0년대 지속해서 완화되던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이 2020년대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상승세가 꺾이고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 기준 불평등 지표가 2020년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습니다. 또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고령화를,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임금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철강,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AI를 접목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에도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속도전은 나라와 기업이 같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속도전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걱정은 중국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서 생각보다 초조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기존 주력 산업 전반의 AI 전환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 농진청, 지방정부 및 농협과 농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360여 명이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68만 8천여 마리가 폐사됐다고 신고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온열 질환자는 79%, 가축 폐사는 42% 수준이지만 폭염이 전년보다 심해지면서 피해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부 장관은 경기도 가평군 농협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온열 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냉방용품과 폭염 대응 가이드 등을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를 총동원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수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사료를 챙겨주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라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만 하고 말겠지만 이 황당해 보이는 상상을 매일 현실로 옮기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 만날 신박하고도 생소한 직업, 바로 반려동물의 사료를 사람이 직접 맛보고 평가하는 펫푸드 관능평가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사료가 출시되기 전 이들은 기묘한 식감과 풍미를 직접 체험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판단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필요한 걸까요? 이들의 업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치밀합니다. 단순히 사료를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이 아닌 거죠. 평가사들은 사료를 한 알 한 알 씹으면서 바삭함, 즉 크런치의 감각의 정도를 측정하고 염도와 수분감, 그리고 코로 느껴지는 풍미를 다각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미세한 감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양 성분 측정기와 인공 포유류 미각 데이터를 대조하면서 반려동물의 기호성을 전문적으로 정밀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 덕분에 우리 소비자와 반려동물들은 어떤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사료 품질을 단순히 성분표나 기호성 테스트로만 판단했지만 펫푸드 관능 평가사들이 직접 맛을 봄으로써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휴먼 그레이드 품질을 확실히 검증해 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반려견과 반려묘가 기꺼이 먹을 수 있는 영양가 높고 입맛에 딱 맞는 사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 덕분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우선 남다른 예민한 미각과 후각은 필수적이며 반려동물의 몸 상태와 사료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동물 영양학 지식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프리미엄 사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펫푸드 관능 평가사의 가치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한 끼를 위해 대신 맛을 청하는 이색 전문가들, 펫푸드 관능 평가사였습니다. 네, 사람이 먹는 음식만큼이나 이 반려동물의 한 끼도 꼼꼼한 평가를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해 맛과 향, 또 기호성까지 살피는 펫푸드 관능 평가사,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면서 함께 주목해볼 만한 이색 직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정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요즘은 전공 지식을 넘어 실전 감각까지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운 전공 이론과 연계된 직무 경험까지 원하는 취준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공의 전문성은 깊게, 실무 경험은 넓게 쌓아 취업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줄 제도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공학습과 인턴십을 결합해 학위와 경력을 동시에 잡는 ICT 학점연계 인턴십과 전공 지식을 실무 무기로 바꿔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소개해드릴 ICT 학점연계 인턴십은 정보통신 관련 전공자들이 주목해볼 만한데요.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 교육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 및 혜택으로는 가장 먼저 인턴십 수행 기간을 소속 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프로젝트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로부터 매달 실습비 지원까지 받게 되고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등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많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참여 신청을 완료한 대학의 ICT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 봄학기와 가을학기 2가지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인턴십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기터브나 블로그 등에 본인이 참여했던 과제나 프로젝트 코드를 잘 정리해서 올려둬야 합니다. 기업은 실제 구현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소속 대학 학과 사무실이나 취업 지원팀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과 본인의 전공 스택과 가장 잘 맞는 프로젝트를 골라 선정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 제도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직무 역량과 실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와 대한성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청년 맞춤형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준비 상태에 따라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 탐방형, ESG 지원형 등 4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인턴형 기준으로 8주 참여 시 총 280만 원 수준의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형은 전공 지식을 활용해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대한성공회의소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공신력 있는 스펙까지 되어준다고 하니 취준생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정보다는 해당 기업이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진 전공 지식이나 기술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별로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시기를 포털의 알림 설정을 활용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공 지식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실전이라는 날개를 다는 과정, 결코 쉽지만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2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막막했던 취업 문턱은 어느새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요즘은 취업 전에 경험부터 쌓아보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찾아서 취업 준비의 발판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챗 GPT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몇 마디만 입력했을 뿐인데 원하는 결과가 뚝딱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원하는 답을 전혀 얻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차이는 다름 아닌 AI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AI에게 가장 똑똑하게 질문하는 사람,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소개합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가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내놓도록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AI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해 AI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와 조건, 예시로 다듬는데요. 챗봇과 이미지, 영상 생성 AI, 기업용 업무 자동화 시스템 등 AI가 활용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이들의 손길을 거칩니다. 업무는 분석과 설계, 테스트, 개선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비스가 AI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또 사용자층을 분석합니다. 이후 목표에 맞는 명령어 구조와 조건, 예시 문장을 설계하는데요. 설계한 프롬프트를 실제로 입력해 AI의 답변이 정확한지, 편향되거나 엉뚱한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지 반복적으로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문장을 다듬고 조건을 조정하며 답변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서비스에 적용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최근 AI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챗봇 상담과 콘텐츠 제작,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면서 같은 AI라도 프롬프트 설계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프롬프트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내놓거나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설계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별도의 국가 자격 제도는 아직 없지만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공학이나 언어학, 인지과학 등 관련 전공을 바탕으로 자연어 처리와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 과정에 거치는데요. 이후 다양한 AI 모델과 툴을 직접 다뤄보며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IT 기업과 스타트업, AI 서비스 개발사, 콘텐츠 제작사 등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근무 기간과 경력,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는 언어에 대한 감각과 함께 작은 표현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또 AI의 답변을 검증하고 책임져야 하는 만큼 꼼꼼함과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AI에게 건네는 질문 하나에도 정교한 설계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과 AI를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오늘은 AI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AI 시대 사람과 기술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역할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혹시 두 분은 같이 일하는 동료나 또 선후배들과 사적으로 SNS를 마팔하거나 또 퇴근 후에도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편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리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SNS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고요. 또 퇴근 도장 찍는 순간부터는 그냥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에이, 근데 저는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하루 중에 자는 시간 빼고 가장 오래 보는 시간이 바로 동료들이잖아요. 어떻게 일만 하고 남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 있을 때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정을 쌓아야 직장 생활도 더 즐거워지는 법이죠.
네, 이렇게 두 분의 반응만 봐도 시작부터 굉장히 가치관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잡토크에서 다뤄볼 주제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명 조용한 관계라고 불리죠. 이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프로페셔널함만 유지하고 사적인 관계나 친분은 거부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적당히 선을 지키는 조용한 관계가 맞을까요? 아니면 서로 끈끈하게 정을 나누는 동료애가 여전히 필요할까요? 먼저 수연 아나운서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적당히 선을 지키는 조용한 관계가 현대 직장 생활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엄연히 일하러 오는 곳이지 친구를 만들러 오는 동아리는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꼭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뒷소문이 생기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특히 업무적인 피드백을 줘야 할 때 사적인 친분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정작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일만 프로페셔널하게 해내고 깔끔하게 평가받는 문화가 조성돼야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수연 아나운서 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팍팍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일만 딱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치는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마음 맞는 동료잖아요. 퇴근 후에 같이 상사 뒷담화도 좀 하고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면서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야 조직에 대한 애착도 생기는 법일 텐데요. 너무 선을 긋고 일로만 만난 사이로 지내버리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애정도가 좀 떨어져서 결국 작은 불만에도 쉽게 이직하게 되는 부작용이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두 분의 첫 발언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수연 아나운서는 인간관계 리스크 차단과 또 업무의 객관성을 위해서 선을 긋자는 입장이고요. 또 가은 아나운서는 조직 적응과 또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서 끈끈한 유대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수연 아나운서, 그러면 가은 아나운서가 지적한 이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또 정서적 온기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밀함이 꼭 사적인 질의응답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식 자리나 쉬는 시간에 주말에 뭐 했냐, 연애는 안 하냐, 전세냐, 월세냐 같은 사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과 사생활 침해로 느끼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조용한 관계를 선호하는 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개인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일지 모릅니다. 일터에서는 매너 있고 친절하게 업무 협조만 잘해주면 되지 굳이 내 주말 일상이나 사생활까지 공유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질문이나 관심의 의도가 꼭 사생활 침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분을 파악하고 그래서 업무 지시나 협업을 할 때도 훨씬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을 전혀 모른 채 텍스트나 서류로만 대화하면 똑같은 피드백을 줘도 상대는 저 사람 나한테 감정 있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법이죠. 정을 나누는 끈끈한 문화가 있어야 조직 내에 훈훈한 온기가 돌고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돕고 십시일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이 발휘되는 법이죠. 네, 이렇게 가은 아나운서 말대로 위기 상황에서의 동료애는 분명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동료애의 정의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동료애가 함께 술 마시고 또 사생활을 공유하는 끈끈함이었다면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동료애는 서로의 손을 넘지 않으면서 내 할 일을 완벽히 해내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존중에 가깝습니다. 오늘 두 분의 치열한 대화를 듣다 보니까 조용한 관계든 끈끈한 동료애든 결국 핵심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 친분을 맺지 않더라도 업무적으로는 언제든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고 또 반대로 사적으로 친하더라도 일할 때는 냉정한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잡토크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조용한 관계와 동료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색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색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같은 사람도 어떤 색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도 웜톤과 쿨톤이라는 중요한 기준도 생겼는데요. 이제는 일상이 된 퍼스널 컬러 문화. 그 시작에는 대한민국 1호 컬러리스트이자 색채 화가인 한국 KMK 색채연구소 김민경 대표가 있었습니다. 김민경 대표는 이런 색의 힘을 가장 먼저 산업으로 연결한 인물인데요. 국내에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이 낯설던 시절, 색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개척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색은 단순히 보기 좋은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는 경쟁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제품과 브랜드, 공간과 기업의 이미지처럼 컬러 마케팅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민경 대표는 퍼스널 컬러 문화를 국내에 정착시킨 인물이기도 한데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색이 있다는 개념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보급했고요. 패션과 뷰티는 물론 이미지 컨설팅 분야까지 색채 진단을 확장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의 퍼스널 컬러 가이드북을 선보였고요. AI 기반 퍼스널 컬러 진단 연구에도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김 대표의 활동은 뷰티에만 머물지 않았는데요. 토스플레이스와 러쉬코리아, 포메리움과의 협업으로 세계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줬습니다. 색의 힘을 브랜드의 가치로 연결한 김민경 대표. 오늘도 색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고르는 옷의 색부터 공간,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생각보다 우리 일상 곳곳에는 컬러의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민경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루 주변의 색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도 하죠. 매일 아침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날씨는 단순히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요, 기후위기가 우리 노동 현장과 경제에 어떤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지 폭염과 폭우의 노동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택배 물류센터, 그리고 농사일에 종사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날씨는 곧 작업 환경 그 자체입니다.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외 작업은 멈춰야 합니다. 당연히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죠. 하지만 이 휴식이 모든 노동자에게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장을 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씁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단은 곧 임금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들에게 날씨로 인해 일을 공친다는 것은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에 구멍이 난다는 뜻입니다. 쉴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쉰 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제적 안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사업주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이들 역시 기후위기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다면 시공사는 발주처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굴착기 같은 중장비 임대료는 공사가 멈춰도 매일매일 빠져나갑니다.
결국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게 돼도 이는 곧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단체의 구호가 아니라 기업이 재무제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거대한 기후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겁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기후로 농작물이 폐사하면 농가의 수익이 급감하고 이는 결국 우리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밥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됩니다. 기후위기가 돌고 돌아 결국 소비자인 우리의 지갑까지 얇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시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더우면 쉬어라라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날씨 때문에 일을 멈춰도 최소한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후휴업 수당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공사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실질적이고 정교한 경제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거친 비바람이 지배하는 새로운 기후의 시대, 그 속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단순히 불편한 날씨를 넘어 우리의 일자리와 생산성,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 노동의 문제로도 함께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두 분은 사무실에 모니터 옆이나 책상 위를 한번 슬쩍 둘러보면 귀여운 피규어나 미니 화분 혹은 알록달록한 굿즈 하나쯤 놓여있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책상이 심심해서 예뻐서 놓아둔 줄 알았던 이 소품들에 사실은 엄청난 심리학 그리고 데이터적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직장인들의 책상 위 풍경, 일명 데스크 테리어를 데이터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연 아나운서 이거 굉장히 제 이야기 같습니다. 제 책상 모니터 바로 아래에도 고양이 피규어 3마리가 놓여져 있거든요. 사실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 피규어들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책상을 자기 취향대로 꾸미는 데스크 테리어족이 많다고 듣긴 했어요. 내 공간이 거의 없는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 사실 그 일평남짓한 그 좁은 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바로 그 나만의 공간이라는 지점이 핵심인데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요. 책상 위에 소품이나 식물을 배치하는 직장인의 무려 74%가 심리적 안정감과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이 소품들이 눈요기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과학 및 행동 패턴 데이터를 따르면요. 탁 트인 오픈형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무의식적 감시 불안감을 이 자그마한 피규어나 소품들이 방어해주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 방어막이요. 네. 뭔가 이름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상사나 동료가 갑자기 제 책상 쪽으로 올 때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뭔가 시각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데이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책상 위 피규어나 소품들의 시선 방향을 분석해 봤더니요. 놀랍게도 80% 이상이 사람이 오가는 출입구나 복도 쪽을 향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피규어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거 거의 고구려 살수대첩 진영자듯 외부 침입자들을 감시하는 수호신을 세워둔 거나 다름없네요. 네,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내 개인 공간을 지키려는 뇌 방어 기제가 데이터로 증명된 셈인 겁니다. 네, 그럼 수연 아나운서 회사의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책상에 딴짓할 물건 늘어놓지 말고 좀 깨끗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데이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지적하기 전에 이 데이터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과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책상보다
소품이나 자신의 취향대로 소품을 가꾸게 허용한 책상에서 일하는 직원의 업무 몰입도가 무려 32%나 상승했고요. 또 직무 스트레스 지수는 1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깔끔한 상막함보다는 소소하더라도 내 온기가 느껴지는 환경이 더 일의 능률을 올려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가 일하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업무에 대한 주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옥 같은 출근길을 뚫고 도착한 책상 위에서 날 반겨주는 조그만 소품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업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었던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직원이 일터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창막한 모니터 화면 옆 작고 귀여운 피규어 한 마리는 그저 장식품이 아니라 팍팍한 회사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직장인들의 가장 작고 확실한 피난처였던 겁니다. 네, 오늘 들을수록 뭔가 제 책상 밑 고양이 3마리가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오늘 추가로 귀여운 피규어 하나 장만해야 되겠어요. 네, 저도 오늘 제 책상 위에 놓인 소품들이 다시 방향을 복도 쪽을 보고 있는지 저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직장인분들, 여러분들 책상이 작은 파수꾼들에게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시선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로봇 일타였습니다. 네, 이렇게 책상 위에 지켜주는 이 피규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은 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통계청의 최근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 본업의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엔잡러가 역대 최고치인 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업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하는 고육지책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는데요. 이제는 직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혹시 라윤 아나운서는 주변에서 이런 변화 좀 체감하시나요? 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엔잡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에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부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요즘 오히려 투잡이 자기계발의 일환이나 또 갓생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노동의 가치가 개인의 역량을 확장하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엔잡러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본업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이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거든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실질 임금 상승폭은 적다 보니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긍정적인 자아 실현의 부분,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부업자들이 더 많았다면 최근에는 2030, 즉 청년층 엔잡러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단순 노동보다는 SNS 채널 운영이나 디자인 같은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노동 비중이 높다는 게 특징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이 부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굳이 단순히 뭔가 돈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득 보전이 1순위긴 하지만 언제든 나의 본업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의 생존 전략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일을 병행하다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업무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처리 같은 문제 말이죠. 네, 수연 아나운서가 정말 정확한 지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1인 1직장을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에 좀 까다로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도 복수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이미 다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엔잡러는 우리 사회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상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넘어서 건강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의 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향후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N잡 개수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을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우리가 명절마다 월드컵 시즌마다 무심코 봤던 광고들, 그 크리에이티브를 만든 손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제를 휩쓸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을 단순히 현대차 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로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2005년 설립 이후 20년 만에 이들은 국내 광고제를 넘어 세계 3대 국제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에서 2년 연속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년 밤낚시 캠페인으로는 엔터테인먼트 부문 그랑프리를 거머쥐었고 올해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지 에드에이지가 선정한 2026 A리스트 탑10에 국내 광고회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열사 물량을 받아 크는 회사가 아니라 실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회사가 된 셈입니다. 특히 요즘 이노션을 소식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미국 시장 공략입니다. 2016년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제네시스 캠페인으로 비미국계 기업 최초 1위를 기록하며 이노션은 광고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통하는 크리에이티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저력은 숫자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미국 현지 대행사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전통적인 광고 시장이 정체된 위기 속에서도 이노션은 남모를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준비해온 신사업 덕분입니다.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데이터 드리븐 크리에이티브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한편 콘텐츠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업이 설립 등을 통해 광고를 넘어선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캠페인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자체 콘텐츠와 브랜드 플랫폼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이 전략이야말로 이노션이 그리는 다음 성장 곡선입니다. 탄탄한 성장 이면에는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도 함께 찾아왔는데요. 이노션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랜 시간 회사와 함께 해온 제작 현장 출신 리더를 새 대표이사로 맞이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가진 회사이지만 동시에 창업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너 일가의 존재감과 전문 경영인 체제가 공존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노션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갈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노션은 이제 단순한 광고 대행사를 넘어 콘텐츠와 AI로 무장한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들의 다음 캠페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광고 한편에도 이렇게 많은 전략과 또 아이디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광고를 넘어 다양한 콘텐츠와 또 경험을 만들어가는 이노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전국의 축제와 맛집 그리고 전시까지 알려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서 많이 지치시죠?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하고 예쁜 풍경 속으로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친 마음을 싹 씻어줄 아주 싱그럽고 특별한 여름 축제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강원도 태백에서 펼쳐지는 태백 해바라기 축제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풍경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이곳은 해바라기 축제가 한창인 태백시 구아우 마을입니다. 백두대간 해발 800m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한여름에도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연 에어컨과 같은 곳이죠. 지금 구아우 마을에는요, 무려 100만 송이의 노란 해바라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초록빛 언덕 위에 노란 물감을 퐁당하고 떨어뜨린 것 같지 않나요? 파란 하늘 아래 스치는 바람을 타고 일렁이는 해바라기 물결을 보고 있으면 어디서 찍어도 인생 사진을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마을 주민분들이 오랜 시간 정성껏 가꿔온 순수한 마을 축제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거나 복잡한 느낌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다정하고 편안한 매력이 가득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만히 걸어보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며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만 보고 가기엔 아쉽겠죠? 해바라기 반 너머에는 하늘하늘 춤추는 코스모스 언덕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요. 울창한 잣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상쾌한 숲냄새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귀여운 사냥 먹이주기 체험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재미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멋진 야외 조각 작품과 그림 전시까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산책하는 내내 눈도 마음도 참 즐거워집니다. 올해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8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관람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고요. 햇살이 예쁘게 비추는 아침 일찍이나 한낮의 더위가 가라앉은 늦은 오후에 찾아가시면 훨씬 더 여유롭고 로맨틱하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학생 5,000원입니다. 축제장이 꽤 넓은 편이니까요. 출발하실 때 시원한 얼음물이나 손부채 하나 챙겨가시면 한층 더 쾌적하게 둘러보실 수 있다는 소소한 꿀팁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노란 해바라기들이 반갑게 웃어주는 청정 구아우 마을에서 시원하고 다정한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 어디 갈지 고민이셨다면 태백 해바라기 축제로 설레는 마음 안고 떠나보세요. 오늘도 웃음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게다가 철분과 칼슘까지. 그런데 혹시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영양제 복용 습관 4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제 조합입니다.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는 철분과 칼슘인데요.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많이 복용합니다. 하지만 두 영양소는 같은 시간에 복용하면 철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철분은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를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고 있다면 먹고 있는 영양제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영양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홍삼이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영양제 복용 중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몸속에서 작용하는 성분인 만큼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양제를 여러 개 챙겨 먹다 보면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D나 아연을 추가로 챙겨 먹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권장량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와 D처럼 몸에 축적되는 비타민은 과다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도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영양제는 한 번 사두면 아무 곳에나 두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처럼 공기와 열에 민감한 제품은 뚜껑을 잘 닫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영양제는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양제도 궁합이 있고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됩니다.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복 복용은 없는지, 보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직장 동료와 어디까지 가까워져야 할지, 직장 내 인간관계 적정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책상 위의 작은 변화로 또 업무 공간을 개성을 더하는 데스크 테리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김민경 대표를 통해서 색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 컬러리스트의 세계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결국 오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답게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또 내가 머무는 공간도 결국에는 이 책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믿고 나아갈 때 진짜 성장을 시작됩니다. 오늘 잡학사전이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커리어와 또 일상을 더 단단하게 다져줄 유익한 지식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